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인 5월 2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좀 새로운 각도에서 푸틴과 러시아를 바라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어떤 사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위상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적고, 또 요즘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피아의 어떤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모순이 돼요. 기존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우리한테 계속 지시하는 대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 꼬여요. 예, 그걸 좀 풀 때가 됐다. 예, 또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할 수 있는 푸틴의 북한 방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예. 자, 지금 봐서는 제가 이제 조정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미중 패권 경쟁의 조정자. 저것이 상당히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푸틴이 어릴 때 모습인데 현재 71세죠. 이번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70대 후반. 자, 한 번 더 할 거냐?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번 6년 동안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푸틴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사가 격변기잖아요. 예, 러시아의 앞날에도 무지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제까지 단일 패권 시대에서 다중 패권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될 것이고, 힘의 이동이 생긴다는 거죠.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미국이 패권 국가였다가 중국이 부상했다. 경제력은 우리 이제 역전당했죠. 그 사이에 제3등으로 다시 올라온 러시아가 있습니다. 푸틴의 기간 동안 러시아가 올라왔죠. 푸틴은 그래서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잘하니까 살림살이 나아지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푸틴은 타고나면서부터 중국과 한편이냐? 아니에요, 전혀. 그게 우리 매스미디어가 현재의 상태를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편애하기 위해서 설정한 프레임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자, 푸틴은 중국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미국에 가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죠. 그러기 위해 그 와중에 미국과 전쟁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과 좀 더 친하게 지낸 거예요. 왜? 전쟁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압박을 받았고 그것을 해결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항하기 위해서 브릭스 만들었고 브릭스에서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하고 영영 척을 질 것이냐? 서방하고는 영영 척을 질 것이냐? 아니에요. 푸틴은 가운데 3등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한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한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한테 한계를 느끼게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전 세계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일부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될 셈이고, 자, 제가 푸틴이 가장 큰 의구심, 중국에 대해서 가진 큰 의구심은 지금은 미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랑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미국 패권 주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교류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문화적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미국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이 잠시 러시아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확신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중국에 대해서 푸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몸으로 보여준 것도 있죠. 중국 맞죠? 다극화 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세상의 중립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선호하는 단어를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푸틴은 실제 그걸 밀어붙여요. 그것도 행사하려고 해요. 이번에 푸틴의 중국 방문에서도 75주년 양국 수교 기념에서도 그런 느낌 분명히 받았고 이런 것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자로서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는 시절에 교육을 받을 때 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거 보니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 뭐 사장 있고 뭐 임원 있고 뭐 부장 있고 팀장 있고 뭐 그 밑에 대리 과장 있는데 사장이 여러분의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의 팀장이 여러분의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그 사안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대리가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과장이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급 차원에서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대로 푸틴한테 적용돼요. 지금 푸틴은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부자 나라는 아니지만 자, 취지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뭐 트럼프와도 만났고 시진핑과도 만났고 양쪽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지금 20-30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이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가까이인지 뭐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시야도 가지고 확보하고 있다. 저는 그런 푸틴이 미래의 러시아의 발전 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봉착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 여러 흔적들을 봤을 때 한반도의 러시아의 미래를 크게 기대고 있다. 그게 한반도와 협의도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도 있는 것 같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과도 이야기가 돼 있다. 근데 일이 발생을 하려면은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전을 통한 전쟁, 미국과의 그리고 가자 전쟁, 브릭스의 성장, 많은 나라들의 관심, 게다가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 이미 우리 2008년, 9년 이때 크게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달러의 위세가 어마무시할 때예요. 그래서 미국은 가장 늦게 망한다. 달러의 힘이 있으니까. 주변에 그의 달러권에 예속돼 있는 나라들부터 먼저 망가진 다음에 미국 경제가 망가지게 돼 있다. 라는 게 철칙이었어요.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브릭스라는 탈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쇠약해짐이 가속도가 붙었죠. 그러면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브릭스가. 자, 그래서 중국도 푸틴을 미워할 수 당연히 없죠. 조금 의심은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파트너예요. 그거 없이는 미국과 어깨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많은 아이디어가 푸틴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미국의 경우는 더 쉽죠. 지금 뭐 지난 3월 이후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의 입장도 푸틴과 시진핑을 동시에 상대한다는 것은 꿈이다. 이제 그만큼 한 단계 약해졌음을 미국도 인정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읽히거든요. 그럼 푸틴의 몸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몸값이 올라가는 걸 푸틴이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올라간 몸값을 바탕으로 덜컥 손을 잡아서 떠올리는 게 지금 누굽니까? 작년 말부터 김정은을 부상시키고 있어요. 북한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게 뭐 종전선언의 디딤돌이 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만 남북 교류 활성화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고 모든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을 고립시켜서 말려 죽이겠다라는 작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북한도 숨통이 트인다. 경제적으로. 그것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트럼프 때부터 계속 북미 종전선 이야기가 매년 한 번씩 나왔으니까 미국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는 지쳤죠. 미국도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푸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야. 난 너 미워하지 않아. 싸울 때도 있고 근데 싸울 때 끝내고 이제는 친구할 때 됐다. 나는 너랑 손잡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게 노르망디 포맷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언론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뭐냐? 그때 이제 돈바스 전쟁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내전이죠.
러시아에 가까운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하고 계속 싸움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큰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랑스와 독일이 주선을 해서 민스크 협정 1, 2 등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게 잘 안 됐지요. 잘 2014년 뭐 15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 안 된 이유는 명확해요. 그때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돈바스 합의가 깨지게 된 데는 우크라이나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걸 보면 나토하고 다른 유럽의 모습이에요. 이게 유럽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기 보이는 메르켈과 그리고 마크롱의 선임자인 올란도는 나토의 유럽에서의 나토 확대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반대한 두 나라가 노르망디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노르망디 포맷까지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민스크 협정이 깨졌으니까 원투 다 다시 노르망디 포맷을 만들어서 이게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걸 결국은 싹 밀어붙였죠. 언론에 타지도 않았어요. 이런 유럽의 노력은. 이게 미국의 패권의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급에 찔린 젤렌스키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푸틴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죠. 가슴연까지 했죠. 그걸 꺾어버리고 전쟁으로 돌진시켰잖아요. 푸틴이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크라이나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스크 협정과 노르망디 포맷, 유럽의 힘, 이 유럽의 힘을 계속 미국의 영향력을 막아서면서 유럽끼리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졌다. 거기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르켈이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밀어붙였던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드디어 바이든이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인데 다 됐으니까 어쩌겠어. 말 이렇게 했거든요. 취임하면서 그걸 부셔버렸잖아요. 그럼 프랑스 마크롱이 나토 지상군들을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이게 엄청난 허세며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울부짖음일 수 있어요. 내부의 반대를 프랑스 내부의 반대를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왜 이런 노력들을 쭉 수년간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배제하고 나토를 배제하고 유럽 나라끼리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온 두 나라니까. 네. 자, 지난번 푸틴의 뭐 80 몇 프로의 그 지지율로 당선된 걸 보고 뭐 거짓말이니 뭐 부정선거니 뭐 이런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마침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가. 푸틴 국정 지지율 추이예요. 2000년부터 나온 거예요. 2000년부터 60% 이상이었어요. 그게 제일 낮은 게 60이에요. 그리고 뭐 주로 7, 80%에 놀고 있었고 2020년대 초에 들어와서 다시 60%로 내려왔다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잘 대응을 하면서 경제도 안 망가뜨리면서 미국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3위 국가가 1위 국가를 제압하는 거예요. 예, 그 1위 국가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무기만 대줬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여론을 다 끌어모아서 대중의 인식을 왜곡시킨 다음에 경제제재까지 다 퍼부었잖아요. 근데 버티는 건데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이게 80%를 훨씬 넘어서는 최고의 지지율 선으로 회복하면서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입니까? 이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들의 경제를 보면은 GDP입니다. 요즘 PPP 기준 물가를 환산한 걸로 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GDP보다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2022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고 월드뱅크 세계은행 자료예요. 여기 보면 푸틴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서부터 이 경제가 지금 한 5배, 푸틴이 2000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보다 지금 5배 이상 성장했어요. 예. 전쟁 중에도 지금 성장했죠. 이 이후에도. 자, 이거랑 아까 푸틴의 지지율이랑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서로 상보적이에요. 러시아의 위상은 올라갔어요. 세계적으로. 예, 물론 세계 여론은 그렇게 그걸 비춰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선거 결과라고 왈가왈부하고 그때 뭐 또 정적을 무슨 감옥에서 죽였느니 이런 이야기도 한참 떠들어왔는데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도 완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데 그 사람을 그때 하필 왜 죽여요?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궁금했어요. GDP 순인데 이거는 IMF예요. 나무위키는 IMF 거를 인용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러시아가 좀 전에 세계은행보다 조금 낮게 나와요. 23년 기준인데, 예. 우리는 14등이에요. 러시아는 6이고, IMF, 죄송합니다.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작년인가 러시아가 독일을 추월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제일 큰 경제가 지금 러시아의 경제예요. 예. 자, 그리고 IMF 자료인데, 이게 IMF는 세계은행에 비해서 살짝 미국한테 유리하게, 서방에 좀 유리하게 자료를 취합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네. 자, 저기 보면은 중국이 IMF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어요. 추월하고 사이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G7에 속한 국가들은 자꾸 내려가요. 그리고 브릭스에 속한 국가들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릭스를 다 합치면은 G7보다 GDP가 PPP 기준으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이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걸 털어막으려고 했잖아요. 그 길을 꺾으려고. 그 기세를.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그게 미국의 선택이었고, 미국 내역군의 선택이었는데, 무참히 짓밟혔던 거잖아요. 그 미국의 선택이 뭐냐? 이대로 놔두면 폭망이에요. 빚만 늘고 있고, 이제는 달러를 옛날만큼 안 사재껴요. 사람들, 다른 나라들이 기대요. 달러가 없어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원해요. 그 미국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이제 찍어내야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푸틴의 이야기는 이런 다른 나라에 올라오고 있다. 평준화되고 있고, 너가 마지막 몸부림도 지금 실패했지 않느냐. 그 다음, 네가 안전하게, 우아하게, 세계의 중심의 한 곳으로서 절대권자가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하나로서 서서히 우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걸 잡아라. 그렇지 않고 힘이 빠졌는데도 강대강 깡만 부리다가는 폭망하는 수가 생긴다. 이걸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푸틴이 보기에 중국은 아직 세계를 혼자 힘으로 경영할 만한 경륜이 못 됐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인식은 뭐냐면은 중국의 어떤 문화 산업 같은 데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자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내뱉는 공식적인 언급들이 힘이 실리지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네. 그냥 푸틴의 발언에, 러시아 푸틴 발언의 중국 버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따라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직 세계를 경영할 능력이 안 된다. 덩치는 크지만 머리는 덜 성숙했다. 그에게 덥석 왕의 자리를 맡기면 망가진다. 이런 인식을 푸틴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푸틴이 지금 북한을 오는 거고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중국 방문할 때도 보면 이틀 전에 공지가 떴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북한 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확 뜰 거예요. 자, 파리 올림픽이, 프랑스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시작돼요. 그럼 한 달이요 하는 거잖아요. 네. 끝나면 9월 달인데, 빨리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9월 달, 그럼 가을이고. 자, 미국의 선거가 11월이에요. 네. 만약 북미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여건이고, 근데 지금 뭐, 가자나 중동, 이란 같은 데서 또 희한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대충 정리가 이제 돼가는 것 같죠, 마무리가. 그래서 지금 이란 건이 크게 번지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그리고 뭐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미국하고의 타협이 협상이 완료가 되고 우리 전 세계 대중들한테는 그런 게 노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 지금 파리 올림픽 동안 임시 휴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게 임시 휴전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마사지에서 우리한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파리 올림픽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뭘 마무리 지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숨길 수만은 없는 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것도 좀 기술이에요, 지금. 네. 왜냐하면 바이든의 선거에 도움이 되려면은 이런 러시아와의 협상,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장밋빛으로 대중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9월 넘어가면은 10월 선거가 11월이잖아요. 선거 불리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이제 제가 러시아든 웹사이트 같은데 정부 영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찍은 건데 편집이 잘 돼 있고, 우리 미국의 취임식 같은 거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영국에도 취임식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 거는 뭐 당연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푸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전 세계 리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 택하는 형식은 중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푸틴의 입과 행동을 쳐다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택한 게 북한이다. 자, 그런 러시아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